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장성철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권의 그 대선 주자들의 3차 토론이 잠시 뒤 7시에 열리는데 네거티브 이제 그 휴전 선언을 하고 있었던 이 첫 번째 그 대결이라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사라지는 그 첫 번째 TV 토론이 될 것인지 이게 가능할 것인지. 근데 최근에 또 이제 그 기류를 보면 경선 불복론 또 경기지사 사퇴론을 두고 이제 논쟁거리로 또 이제 떠오른 상황이라 이 3차 TV 토론 어떻게 펼쳐질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먼저 최진봉 교수님.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전혀 얘기를 안 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제 상대 쪽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본인이 먼저 네거티브에 관련된 어떤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꺼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100% 그런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국민 앞에서 약속을 한 거고 서로가 다 화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강조되는 것은 서로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대신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파고들겠죠. 예를 들면 서로가 상대방의 정책을 어떤 형태로든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좀 낮지 않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네거티브고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와 검증은 세 가지 분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정체성 검증이에요. 네. 당신은 민주당 후보로 맞아? 당신의 적통은 뭐야?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관련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것도 하나의 검증 대상이고 또 하나는 정책 검증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 정책들에 관련해서 뭐 그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문제 삼는 거는 도덕성 검증인데 도덕성 검증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지도자 깜이냐 아니냐를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덕성 검증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은 안 돼요. 예를 들면 조폭 사진 올려놓고 너 저 조폭하고 무슨 관계야? 그랬더니 당신도 사진 같이 찍었잖아. 이런 식의 공방은 검증이 아니라 수준 낮은 상호 비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측에서 소총을 쓰면 우리 대응을 안 하겠지만 대포를 쏘면은 우리도 대응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이낙연 후보 지금 뒤져 있는 후보입니다. 2등 후보입니다. 당연히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네거티브 공방, 검증 공방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보니까 어떤 여론조사에서 그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격차가 좁혀졌으니까 아마 더 치열한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또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제가 미리 좀 받아봤는데 네. 그것은 또 벌어졌더라고요. 벌어지고 이낙연 대표 지지율 또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두 분 사이에 지지율이 겹쳐지거나 윤석열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둘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네. 네거티브 공방은 잦아들지 않고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경쟁을 들여다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기본금융을 꺼냈고요. 이낙연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꺼냈습니다. 두 주자의 공약, 평가 한번 해주시죠. 이재명 후보의 저 무슨 기본금융은요, 공약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국민에게 1,000만 원씩 마이너스 대출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500조가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안 갚는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작년에 은행권에 순수익이 12조였어요. 그런데 500조를 한꺼번에 새롭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대출과는 금융 상식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거짓 공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낙연 후보의 전국민 주치의 제도는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내용은 이런 거죠. 자, 신복지 일하냐? 내가 사는 집에 옆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담당 주치의를 두고 나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건강을 계속 챙기겠어. 라는 건데 이것도 전 국민이 1차 의료기관에 등록을 하려면
본인의 돈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국가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금에 대한 비용 추계를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연구하겠다라는 것과 임기 내에는 뭐 한 2%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10년 안에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이런 공약은 하나만한 공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뭐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그래요. 네. 뭘 항상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지난주에도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이낙연 후보의 주치의란 게 뭐냐면 미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 따로 뭘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에 우리가 가면 보통은 이제 늘상 뭐 제가 볼 때는 주치의 개념이 어느 정도 또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1차 진료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함께 보시잖아요. 근데 늘 가는 병원에 가는 이게 주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정해요. 일단 의료보험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국가 의료보험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의료보험 그 가입을 하면 그 회사에서 의료보험 회사에서 주치의를 정하라고 저한테 명단을 줘요. 그럼 네. 제가 그 중에 한 명을 정하면 이제 1차적으로 그분한테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필요하다면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을 이렇게 연계를 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 군데를 가게 되면 정보가 통합이 안 되니 한 분이 계속 팔로우업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렇죠. 네네. 근데 네. 그런 개념이니까 네. 따로 돈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직장 다니면은 회사에서 뭐 이렇게 지정해주고 직장에서 반을 부담해주든지 전부 부담해주는데 직장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은퇴자들 같은 경우엔 그런 분들은 자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가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어느 병원을 가겠다는 걸 이제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면 네. 동네에 가정의학과 또는 말씀하신 거 직장이면 직장에 있는 어느 의학병원에 가겠다. 그럼 거기 1차적으로 가서 그러면 그분은 이제 알잖아요. 예를 들면 신동희 아나운서 오시면 이분은 어떤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보시니까 그걸 이제 팔로우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조치가 빨라지고 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거기 가서 돈을 내시면 일부는 건강보험이 지급하고 일부는 본인이 내는 거잖아요. 어느 병원 가든지 내는 비용을 내는 거니까 따로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오늘 이제 토론은 통일 외교 정책이 이제 주 검증 사안이 될 텐데요. 최근에 그 한미 연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그 통신선 현재 그 불통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권 주자들 간에 기조가 미묘하게 좀 갈리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을 연계해야 된다, 훈련을 축소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연기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후보들마다 본인의 어떤 입장에 따라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한미연합훈련은요. 연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게 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네. 또 하나는 한미연합훈련은 이게 방어적 성격으로 한다는 우리가 계속 천명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 원칙이 어긋나면 계속 북한은 이 문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거기는 저는 그건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모르겠어요. 입장에 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연례적으로 해왔고 또 북한은요. 한미연합훈련 할 때마다 계속 시비 걸었어요. 한 번도 시비 안 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휘말리거나 아니면 이게 원칙을 바꾸게 되면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후보들마다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제 입장을 한 곳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물론 뭐 후보들마다 본인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게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한미연합훈련을 어쨌든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축소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안 하면 사실 만약의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발발했을 때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거 뭐 정상적으로 그냥 연례적으로 한미 간에 하고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걸 인정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북한이 시비를 걸더라도 우리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원칙대로 가자. 네. 정확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얘기했죠. 이미 약속돼 있고 진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축소는 뭐 할 수 있지만 연기나 취소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최준봉 교수님께서 훌륭하게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네. 덧붙일 말이 없는데 아까 전국민 주치의 제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수도권에는 1차 의료기관이 곳곳에 많아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 농촌, 뭐 어촌 이런 데 보면 의료기관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어떻게 의료기관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지 의료기관이 없다면 이 공약을 시행하려면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의료기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의사를 고용해서 그 의료기관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용적인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저는 의문을 좀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가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골 같은 데 병원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골에도 이제 병원을 가시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이 네.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라도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가시는 병원을 일차적으로 지정해서 같은 곳을 계속 가시도록 하는 것이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주치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네, 이 한미 훈련 문제도 그렇고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론을 두고도 이 민주당의 지지층이 좀 출렁이는 거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지층의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원칙에 좀 어긋나는 그러한 가석방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요건이 뭐냐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은 민주당, 원칙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 이런 식의 비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 가 있는 거는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감정이 격해 있는데 그분과 관련된 분을 가석방해줬다? 그러면은 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를 들면 뭐 석방해 주는 거 아니야? 뭐 사면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확대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쾌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후보들 간의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분열의 고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좀 낮은 자세로 설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란이 계속 되거나 심각하게 갈등으로 표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갈등의 첨예한 표출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 사면으로 갔고 갈등이 크게 뭐 표출될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갈등이 그렇게 크게 증폭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성 지지층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례적인 거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요. 이게 물론 지금 그 60% 이상의 형기를 마치면 대상이 된 걸로 했잖아요. 근데 네. 현재 그 통계적으로 보면 70% 이하로 형기를 마친 사람이 가석방 된 경우가 전체 0.6%예요. 아주 이례적인 것이고 또 대부분 이제 그분들은 생활범죄,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야.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분들을 주로 그렇게 풀어줬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지금 다른 재판 2개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비판과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또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대체적으로 이제 가석방하는 쪽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강성 지지층의 그 지지를 좀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 야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이제 나눠갈 텐데요. 제1야당 1, 2위 대권 주자인 윤석열, 최재형 후보 오늘 당내 스킨십 경쟁에 나섰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대선 의원님들이 국회 운영에 이제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최전방에서 싸우시면서 악전 고투를 해오신 것을 저도 국민들과 함께 다 지켜봤고 참 감사한 마음과 또 고생하신 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좀. 그 성격 검사하는 MBTI 아시죠?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으로 나왔어요. 제 안에 있는 그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의 그 소질이 아직 발휘되고 있지 않은데 기대해 주십시오. 조금씩 나올 겁니다. 와, 기대됩니다. 정권! 저도 아직 그 캠프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얘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요청이 오고 캠프 측에서 얘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뭐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통지 오면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두 후보에 대해서 화면 보고 오셨는데요. 윤 후보는 입당 후에 특히나 재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최 후보는 캠프에 합류한 현역 의원 9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입니다. 오늘 이거 이유 있는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동화돼야 된다. 당에 있는 의원들하고 스킨십을 넓혀서 내 지지층을 많이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하나의 전략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뭐 두 분이 서로 이제 바꿔가면서 저런 의원들의 모임에 가서 강연도 많이 하고 식사도 많이 하고 스킨십 많이 넓힐 겁니다. 당연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윤석열 후보가 원고를 보면서 네네. 얘기를 하는 거 보기 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본인의 자유로운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다 보면 또 구설수 오르고 말실수 나오고 그것이 꼬투리 잡혀가지고 당신이 대선 후보 자격이 있어 없어 이런 비판 받기 쉽거든요. 본인의 생각을 뭐 과감없이 얘기하는 건 좋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여의도의 정치권의 문법에 맞지 않으니 당분간은 정제된 준비된 그런 발언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보통의 이제 상황은 원래는 이제 준비된 원고를 읽고 나중에 이제 경험이 좀 쌓이면 그렇죠. 원고 없이 하는 이제 그 수순으로 가는데 좀 상황이 좀 반대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쨌든 정치 신인이잖아요.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정치 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고 뭐 윤 후보는 뭐 그건 국민들이 볼 때도 그건 좀 실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네. 최재형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자들 질문에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얘기를 못하고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된 후보들이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과 의혹, 의문 이런 부분들을 불러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면서 얘기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런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써와서 읽는 게 나아요.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좀 하루아침에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활동을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 검사,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 20년, 30년을 그렇게 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갑자기 지금 대선 후보로 되시는 바람에 준비가 부족한 건 분명해요. 네. 물론 참모들이 옆에서 돕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질문 들어오면요. 오롯이 혼자서 방어를 해야 돼요.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그리고 자꾸 옆에서 도와주고 귓속말하고 그러면 또 저 헷갈릴 수도 후보가 있죠. 예, 그러기도 하고 후보가 제대로 준비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후보라는 그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정책 토론회가 국민의힘이 18일, 25일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첫 번째 잡혔는데 뭐 어쨌든 뭐 윤 후보 캠프 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할 텐데 근데 방금 이제 보셨듯이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불참을 한다면 또 이제 뭐 지도 패싱 이야기로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두 분이 윤석열 후보라면 이 TV 토론회에 대한 선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만약에 본인만 한 거 다른 분들 다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되고 적극적으로 자기는 이제 당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먼저 또 입당을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에서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요. 그러면 윤 후보가 혼자 안 간다거나 뭐 한두 명 안 가는데 거기에 끼어 있다. 그것도 1등 후보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네. 그러면 피한다. 이런 비난 받겠죠. 그 피한다고 하는 비난을 받으면 어떤 얘기입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일 앞서가는 후보가 네. 안 온다 그러면 당과 갈등이 더 증폭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될 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본인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도 이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가면은 두 가지 이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준석 대표한테 나를 진짜 무시하는구나. 두 번이나 지금 참여 안 했는데 네. 이번 세 번째까지 진짜 나를 무시하네라는 생각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거봐 자신 없지. 정책 준비 안 됐지. 토론회 가서 많이 혼날 것 같으니까 두렵지. 이런 비판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둘 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참석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이건 에피소드인데 이제 제가 방송한 지 2년 6개월 됐는데 초창기에 저보고 이제 한 방송사에서 갑자기 나오래요. 그 상대가 누구냐 그랬더니 최진봉 교수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내가 나 그분하고는 안 한다. 그분하고 하면은 내가 완전 만방으로 깨진다. 그럼 나중에 좀 내공이 찬 다음에 그때 하겠다라고 거절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가면 13대 1로 싸울 거다. 13명이 나를 완전히 난타시킬 건데
내가 거기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그런 걱정과 두려움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번 토론회 개최 당내 경준이 월권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쌓였던 당내 갈등이 폭발하면서 한지붕 신경전이 거칠어진 모습입니다. 이거 물고 물리는 싸움도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감정 싸움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왜 내 감정을 긁어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감정이 지금 상당히 대립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 말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모든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가감없이 얘기하는 거 현재 상황을 수습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도 중진 의원들이 당에서 하는 거 그냥 좀 따라 줍시다 라고 윤석열 후보를 설득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은요 대선 후보 경선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도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 갈등 없이 조정해야 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몫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말을 줄일 의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 대표가 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대표니까 그게 다른 그러니까 방송 패널로 활동할 때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상황이 본인의 말 한마디가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말을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정 부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대표면.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과감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증폭이 되고 있고 말 한마디에 서로가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장 교수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만 저를 공격해도 늘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근데 그런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싸우는 듯한 모양이 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해요. 나중에 경선 과정에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약간 말을 줄일 필요가 있고 경선 과정에서는 그래도 후보들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이슈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준비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